토론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SKT 유심 해킹 사태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제 춘천과 홍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SKT 유심이 해킹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일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좀 시간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사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근데 이 해킹 사태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게 은행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은행의 문제점. 뭐가 사기를 맞았네, 뭘 했네, 이거.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패닉에 빠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두려움.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금융 정보들을 다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많이 금융 거래들을 해왔는데 이것이 해킹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의 지금 은행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패닉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또 은행권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이런 것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와 개인 간의 바로 뭐예요? 계좌를 터서 사용할 수 있는 CBDC가 은행의 중간에 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다. 또한 해킹? 이런 거? 디지털 아이디라든지 몸에 뭘 심는다든지 아니면 보안을 자기네들이 어떤 인체 정보를 집어넣어서 보안을 강화하게 되면 이런 것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전 세계 여타 나라보다 급속도로 이것을 무언가를 막 계속 터트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고, 이 대선과 맞물려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레이트 리셋의 어떻게 보면은 쇼케이스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 두 번째 토론 주제인 SK 유심 해킹 사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해킹 사태가 SKT에서 또 그 2022년인가? 예, 뭐 있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게, 2021년입니다. 2011년에 있었는데, 뭐 그때도 이제 대처가 좀 부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뭐, 이 유심 이거 다시 교체를 하라고 하면서 줄을 서 있는 이게 그 킹스맨 2인가? 킹스맨 2인가 거기서 이제 유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5G 전자파에 의해서 막 좀비처럼 변해서 막 서로 막 칼로 죽이고 이런 게 나오죠. 킹스맨에. 그거를 약간 연상시킨다. 저도 약간 그 장면을 약간 연상시키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들이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하겠죠. 어떤 그 나노 센서 같은 것을 회사가 어떤 주파수를 증폭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좀 더 폭력적인 성향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근데 이제 그걸 대규모로 발생시키면은 통제가 불가능해지죠. 통제가 불가능해져서 막 여기저기 막 죽이고 막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돈된 그러니까는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분열돼서 싸우고 뭔가 이런 혼란을 겪는 것. 통제가 불능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다수가 막 뭐 칼로 찌르고 싸우고 막 난리를 치면은 통제가 불가하겠죠. 통제 불가가 되겠죠. 하지만은 한 놈이 그냥 그 소수의 사람들이 칼부림을 한다라든지 차량 돌진을 한다라든지 뭐 좀비가 돼가지고 막 옆에 놈을 막 공격한다라든지 이런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이들이 조장하거나 일으키겠죠. 왜냐면은 그걸 빌미로 통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대규모의 혼란이나 통제 불능이 되는 그런 사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의 혼란. 자,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 사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태를 이용해서 할 이들이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것.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유심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제폰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제폰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금융 정보나 아니면 개인 정보에 이들이 접근할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금융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들은 어, 이 사건을 뭐 누가 일으켰는지 뭐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정원 소행일지 뭐 아니면은 뭐 CIA가 개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정보국 같은 데서 어떤 펄스 플래그식으로 이렇게 일으켰을 거라고 보는데 유심을 교체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유심을 교체한다고 해서 안전하냐?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유심은 어떤 단말기에다가 어떤 칩을 꼽는 형태인데 이심이라는 것은 단말기 내의 내부를 그 내부에 내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장이 되는 칩 같은 형태죠. 이것은 자기가 어떤 온라인에 접속해가지고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로. 약간 이 형태가 그 웨어러블 기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워치도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게 쓰실 수 있죠. 스마트워치도. 그리고 헤드셋, 헤드폰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고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뭡니까? 이 스마트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이 스마트 기기에 친숙하게끔. 스마트폰은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이 신체에 부착되는 형태로 좀 더 나아가게 될 텐데, 이 스마트폰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심칩 같은 거, 이 유심칩 같은 거 필요 없다. 웨어러블 기기로 바꿀 수 있다. 스마트폰 자체를.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체 인식 같은 것의 도입을 이제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방면으로 이 유심칩이나 해킹 사태나 이 금융 어떤 사이버 보안 사고 같은 것은 굉장히 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죠. 이것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내 재산을 잃을까 내지는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이용해서 공포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이들이 금융권에서 인증 같은 어떤 그 본인 인증 같은 것을 하죠. 그래서 문자로 인증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패스 같은 이런 그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인증하는 시스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패스가 됐든 아니면은 뭐 문자 인증이 됐든 다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그 어떤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죠.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본인 인증 같은 걸 할 때가 있죠. 어딜 가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계좌에서 무슨 이체를 한다라든지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을 핸드폰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유심히 해킹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자체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3자가 복제폰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에 사람들에게 이제 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맹점이 있다. 야, 스마트폰을 네가 가지고 있어도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 끝 아니냐. 이걸로 본인 인증을 해봤자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너의 비밀번호 같은 거를 다 해킹해서 알 수 있고 로그인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자, 이 내러티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자, 첫째는 생체 인식 기반의 어떤 본인 인증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아까도 기사가 나왔지만 생체 인식을 통하는 거면은 해킹을 해도 생체 정보는 해킹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디지털 아이디가 만들어지면은 이 디지털 아이디 내에 있는 QR 코드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내에 있는 내 얼굴에 대한 안면 인식 정보, 홍채 인식 정보, 뭐 지문 정보, 자, 이런 것들 다 해킹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근데 생체 인식을 이들이 중간 단계로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체 인식에 대한 홍보를 할 것입니다. 해킹에서 안전하다라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물론. 생체 인식 시스템이 도입한 이후에는 생체 인식도 해킹이 되기 때문에
생체 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겠죠. 생체 칩도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트랜스 휴먼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먼저 이런 트랜스 휴먼의 과정에 있어서 생체 인식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이 생체 인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해킹 사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소 같은 거, 코인 같은 것도 해킹 당할 것이고, 뭐, 그럴 걸 말씀을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줌토론 초창기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해킹 사태라든지 이런 어떤 금융사고가 일어나면은 생체 인식이나 생체 칩이나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돈을 잃는다는데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면은 생각지도 못한 자기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도 그랬듯이.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CBDC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융권 은행, 민간은행이라고 하죠. 민간은행과 지금 CBDC는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화폐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근데 지금,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T 자체 내에서 개인정보를 자기들이 이제 외부에 자기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정보도 털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을 믿을 수 없다. 기업은 당연히 못 믿겠죠. 사람들은. SKT에서 KT나 뭐 LG로 갈아탄다 이렇게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적지근하게 나오면은 이들이 아마 이런 유심 사태를 LG나 KT에서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사태에서 어떤 정부가 원했던 그런 그런 방향으로 토끼몰이가 되지 않으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이런 사태를 터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은행이나 민간 기업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와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연결하면 굉장히 안전하다. 중간에 은행이 끼어 있지 않아도 어,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번에 유심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은 본인 인증을 하겠다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지연되거나 물론 접속자가 굉장히 몰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그런 불신 같은 것, 자,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책으로서 이들이 디지털 아이디에 연결된 결제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 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과도 같이 이들이 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금 카카오뱅크라는 은행도 있지만은 카카오페이는 어떤 블록체인 같은 그런 온라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역 화폐랑 비슷하고 뭐 내지는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페이 시스템과 비슷한데 이 결제 시스템 카카오페이를 어 카카오페이와 페이코를 디지털 아이디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민간 은행들, 국민은행, 농협 막 이런 은행들은 어떤 단점들이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좀 홍보가 될 것이고 이런 데서도 사고가 나면서 결국은 다 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는 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면 뭐 합니까? 핸드폰 털리면 끝인데. 그렇죠? 자, 핸드폰이 털리면 끝이기 때문에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핸드폰을 아무리 해킹을 해도 그 생체 정보는 해킹할 수 없다라는 그 내러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핸드폰은 잠금 장치는 내가 안면 인식을 한다라든지 아니는 내지는 뭐 지금도 아이폰 같은 거는 안면 인식으로 잠금 해제가 되고 그리고 지문을 통해서 해제하는 방식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홍채 인식 기술, 그리고 안면 인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 단계를 이제 조정하겠죠. 지문 인식 1단계, 2단계 안면 인식, 3단계 홍채 인식. 자, 이런 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를 치고 그 다음에 문자로 인증번호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또 무슨 뭡니까? 그런 어떤 그 다른 그걸 돌려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생체 인증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본인 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를 생체 인증으로 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필요했고, 이 유심이라는 것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만은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 같은 것을 해킹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이제 충분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이심 이런 걸로 교체할 수 있겠죠. 유심 칩 자체만 해킹됐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 혼란 같은 데 있어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폰을 막 자기 명의로 막 개통을 못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분증을 뭐 복사해서 그 카피본을 이제 보내야지 개통해주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자, 이런 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기 명의로 해서 아이들의 폰도 다 개통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신분증이 없다. 자, 이제 디지털 아이디 시대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신분증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생체 정보를 입력을 해서 바로 디지털 아이디가 발급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증 같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그것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비슷한, 내지는 좀 다른 형태의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떤, 은행에 예금해둔 돈 같은 것들, 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 어떤 금융사고 같은 것, 온라인 금융사고,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는 사건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문희원님이 5월 2일자로 막 했던 그 기사들을 봤는데 그것들은 평소에도 많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보이스피싱 그 대출 그런 사기 같은 건데, 아마도 이 유심칩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그것을 일부러 기사화해가지고 막 터트린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억짜리 뭐 금액도 크지 않은 20억 뭐 30억 이런 대출 사기 같은 것은 평소에도 많이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5월 2일 날 이들이 어떤 것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것을 냈다. 그런 기사들을 냈다라고 보고 있고 이들이 이렇게 기사를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를 하루나 이틀 사이에 몰아서 내거나, 뭐 산불 같은 것을 몰아서 내거나, 칼부림 같은 걸 몰아서 내거나. 자,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고 뭐 국정원이나 이런 놈들이 이제 어떤 언론사들을 통제하고 이런 뉴스들 같은 걸 조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어떤 사건들을 몰아가지고 막 내보내면은 그 다음에 할 일들을 봐야 됩니다. 그 사건보다도. 자, 금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유심칩 이런 해킹 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 차기 정권에서 이 디지털 아이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아이디와 CBDC를 지금 CBDC 실거래 테스트를 10월까지 하는 이유는 디지털 아이디가 도입되고 바로 계좌 정보와 묶어야지만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만 만들어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되죠? 안면인식 CCTV 있으면 뭐 합니까? 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아이디와 CBDC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들의 통제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와 CBDC를 연결시켜야만 하고 CBDC는 실거래 테스트를 10월 달에 할 예정이지만은 지금 디지털 아이디는 아직 출시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민간은행에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점차 생체 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지금 얼굴 결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것 빌드업을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사람들의 거부감이 없어지고 뭔가 친숙해질 때쯤에 디지털 아이디를 짠 하고 내놓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 QR코드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수기로 적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다가 QR코드는 더 싫어했죠. 근데 팬데믹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니까는 너도 나도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자,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염병 공포가 아닌
금융사고나 어떤 해킹에 대한 공포를 계속해서 빌드업해서 이 생체 인식 기반을 일단 친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가 나오면은 너도 나도 다 그 디지털 아이디를 받으려고 뭐 구청이나 이런 데를 줄 서서 받으러 갈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저는 보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이랬죠. 밥 처먹으려고 이렇게 식당에 딱 들어가서 이디오폰을 QR코드 인식기에다 딱 갖다 대면 띵! 인증되었습니다. 딱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백신 쳐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예. 하여튼 지금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그레이트 리셋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가짜 어떤 사건들이 계속 그 의도된 가짜 사건들이죠.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점점 CBDC 디지털 ID 해서 디지털 감옥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세상이 만약에 점점 만들어졌으면 사람들은 이 디지털 세상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통제 못하죠. 오히려 디지털 세상에 당신들이 통제를 당할 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이 시스템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지금도 이 해킹 사건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어요? 못하죠? 끌려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기사 중에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을 가한 겁니다. 두 핵강국이 지금 전쟁의 일촉즉발 위기에 놓여 있는데 뭐 지금은 두 번째 토론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과연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것의 진짜 이유가 뭘까를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러시아 타임즈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면 약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기사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뭔가 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지정학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은 이렇게 파키스탄과 붙어 있고 인도와도 붙어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네팔과 부탄과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와도 싹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중국이 같이 공유하는 지역이 캐시미르 지역이에요. 요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 그리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조금 떨어져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전쟁이 언제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서구와 인도미국과 서구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도 파키스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다 국경을 접하고 있고 캐시미르 지역을 3등분해서 나눠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도 파키스탄 위기가 중국에 위기 초래할 초래할 어떤 그런 일이 뭔가를 한번 그것을 기사로 남겼는데 5월 1일 인도 파키스탄 위기에서 중국이 이룰 수 있는 것 베이징은 자국의 이익을 안전하게 유지하면 오랜 파트너와 지역 경쟁자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데 오랜 파트너가 어디냐 그러면 파키스탄이고 지역 경쟁자는 인도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난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공격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중국은 양측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이 지역을 유혈 사태와 급속한 긴장 고조에 대응하여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비동맹 정책을 고수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은 비동맹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을 하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큰 나라의 작은 나라가 식민지나 가신국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비동맹 정책을 고수합니다. 그렇다는 건 가신국이나 식민지근은 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제3국 간의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보면 동시에 중국의 중립은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을 서로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데 중립은 갈등하는 양측 중 한쪽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중립이 뉴델리보다 이슬람마바드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하는데 뉴델리는 인도고 이슬람마바드는 파키스탄입니다. 예. 그래서 파키스탄 뭐 이렇게 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인도 분쟁 이후 심각한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양측은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군사적 대치를 벌여왔고, 영토 분쟁은 적대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계속 영토 분쟁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디? 카시미르를 두고. 그래서 카시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으로 분할되어 세 수도의 모두의 일정한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겁니다. 아직, 카시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이 전부 다 조금씩 분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봤는데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은 아직 전쟁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면 회랑입니다. 회랑. 회랑이고 그다음에 무역로예요, 무역로.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거나 분쟁을 하게 되면 제3자인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대1로 구상을 발표했을 때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중국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중요 사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 중국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중요 사업이 하나가 되었고 이를 통해 베이징은 과다르 항을 통해 아라비아에 직접 접근하여 전략적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도를 한번 보여줬는데 중국이 있고 파키스탄은 붙어 있어요. 근데 과다르항이 어디냐 그러면 파키스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해와 해로 통할 수 있습니다. 과다르항이. 그래서 중국은 자국의 물품을 파키스탄을 육로를 통해서 아라비아 해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남중국 해를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과 인도가 어떤 분쟁이 휩싸이면 중국의 이 회랑 하나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중국해 회랑도 막혀버린다 그러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어디를 통해야 돼요? 러시아를 통한다든가 뭐 이렇게 통해야겠죠. 뭐 아니면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란을 통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란조차도 지금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이 현재 중국에다가 원유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란과 파키스탄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중국은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에 이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핵심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정학적, 지경제적 동기가 중국의 파키스탄 내 지분을 확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굉장히 어떤 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은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시기에 발생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근데 현재 러시아의 중재로 인해서 인도와 중국과 인도가 갈등이 좀 없어지면서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카시미르 분쟁은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 뭐냐? 중국과 인도가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시미르의 분쟁은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노리겠어요? 이걸. 예.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카시미르나 파키스탄 부족 지역의 불안정은 중국 내부의 안정과 서부 개척에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국은 파키스탄을 거쳐서 과다르항을 거쳐가지고 아라비안해로 거기로 회랑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쪽의 불안정은 중국의 내부 안정과 서부 개척에 직접적인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은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위태롭게 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불안하게 만들며 다른 국제 세력을 끌어들여 중국의 장기적인 지역적 야망을 약화시킬 수 있어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을 겁니다. 지역적인 전쟁을 할 겁니다. 캐시미르를 두고. 누가 대상이냐?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떤 분쟁인데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오늘 인도가 본격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기사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인도와 파키스탄만의 카시미르를 두고 분쟁을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서구는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쟁이 벌어지면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도상으로 봤더니 이란, 파키스탄 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다. 중국은 고립되게 되는 거죠. 중국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서구에 이거에 맞서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이 뭉쳐야 되는데 이거에 하나의 고리를 끊고 중국을 약화시키는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먼저는 우크라이나를 자극해서 러시아를 해봤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중국이죠. 근데 미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에 무역 전쟁을 하려고 하는 척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진 않죠. 왜냐?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망할 거니까. 대신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다른 나라를. 중국이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경제입니다. 그러면 경제 위협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랑이나 이런 걸 다 끊어버리면 되죠. 예.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 전쟁도 그런 거와 관련이 됐을 것 같다는 기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을 가지고 코펜조 수요 줌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요 줌토론이 러시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의미와 두 번째는 SKT 유심 해킹 사태의 본질이었어요. 러시아 파병은 이제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상호 방위조약 협력이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고 유심 사태의 해킹은 이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리셋의 어떤 그 쇼케이스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12DC 디지털 아이들을 급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하나의 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완할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고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는 사실 이런 어떤 분쟁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각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자주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공고화되면은 이들이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이 예수회와 이제 시오니스트랑 이것의 어떤 대립을 이제 보면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전쟁의 신을 섬기면서 완전히 호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한쪽은 평화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도 평화도 다 하나의 그런 이들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토끼몰이를 한다. 이걸 아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평화를 예를 들어서 트럼프나 뭐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가 이런 영구적인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각 국가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시키는 것. 일단 한번 제도화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그냥 생활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만들어졌는데 다들 손에다가 스마트폰을 쥐어줬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다시 옛날 유선전화기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도화시키면은 그 다음 것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하면 또 되겠죠, 이들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자, 그래서 이들은 생체 인식 기반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이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 CBDC. 자, 이것을 어떻게든지 제도권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스마트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이 디지털 생체 인식 기반의 이런 통제 도구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이 제도권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